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 중이다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연대를 위협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고요. 다들 워낙 언론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군사적인 언어들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 처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언론들은 끊임없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쟁의 은유를 가져다 쓰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아주 일부의 사례들이고요. 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팬데믹과 이제 전쟁 중이다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 상황은 매우 긴급하고 실존적인 위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협이 외부에서의 어떤 침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외부에서의 어떤 침투,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이러스는 존재가 사람의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뚫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청정 지역이라는 표현들도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에는 전면적이고 아주 잘 조율된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은 어떤 일종의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들의 가능성들을 열어두게 되고, 바이러스라는 어떤 적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제 나누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 코로나로 인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성격들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그 사회적 성격들이 사라지고 재난을 개인화하는 현상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포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안전을 위한 어떤 강제적인 조치들을 쉽게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면서 시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정치 권력들은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우선의 가치,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국가와 정치의 강제적인 조치들을 쉽게 수용하게 되는 이유들을 배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행정 권력의 권한을 키워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주요 이제 그 책임 단위가 이제 지자체이고, 지자체들이 이제 막강한 행정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안에 공권력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재량권이라고 하는 폭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들이 높아지는데, 이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쉽게 유보하게 되는 거죠. 일단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이제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전시처럼 명령과 통제에 중심을 두는 행정 권력들을 확대하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로 추적하고 감시하고 격리하고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것들이 이제 범죄화로 이어지게 되죠. 재난에 이제 대응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가 벌어질 때,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가 이제 손쉽게 내놓는 대책이 바로 법 질서를 준수하라, 그리고 형사처벌하겠다, 과태료 부과하겠다, 형량을 높이겠다, 이런 식의 대응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8월까지 이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 610명, 그다음에 집합 금지를 위반한 사람 758명, 집회 금지를 위반한 사람 108명, 역학조사 방해한 사람 302명,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사법 처리를 이제 받게 되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요. 경찰들이 초창기 동원된 것들은 허위 조작 정보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이제 개입을 하게 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전파를 우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건당국의 검사를 거부한다. 입원을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법 처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이제 이탈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자가격리자 소재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수사하겠다. 역학 조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 권력과 같이 함께 행정당국과 이제 협조적인 관계들을 갖게 되고 다중 이용시설 합동 점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집회 금지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집회를 금지하고 금지된 집회를 할 경우에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수사력들을 동원하게 되는 방식들로 가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지금 보시는 사진 기억하시겠지만 고 문중원 교수 분향소 강제 농성자를 강제 철거했던 사진입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자, 서울시가 이제 2월 21일 처음 이제 집회금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금지를 하게 되고 26일 날 그 집회금지 공간들을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적용 시기라고 하는 것이 26일부터 끝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없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이곳에는 절대적인 집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서울시가 가장 먼저 전국에서 집회 금지를 하게 되면서 그 상황들은 전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시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전국적으로 하면 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만 보여드리는데 서울시 이후에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서초구, 동작구로 집회금지 지역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5월 6일은 이 뭐랄까, 이제 이 방역 조치들이 완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미술관, 박물관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데 그 상황에도 집회 금지는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집회 금지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 이 상황들을 현재까지도 이제 약간 단계의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앞서 보셨던 집회 절대적 금지 장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집회 금지를 무릅쓰고 집회를 했을 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지금은 5월 1일 날 비정규직들이 이제 비정규직이 코로나 상황에 되게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서울 광장에 신청했다가 금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방역 조치를 하면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집회금지의 문제는 예외 없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집회금지는 대부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회가 보시는 것처럼 2명이 신청하던, 20명이 신청하던, 2,000명이 신청하던 예외 없이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방역조치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가 되고 있고, 이 집회금지의 문제는 이 집회금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집회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민사회 소통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불법화되고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집회금지를 한 이후에 이 보시는 것들을 위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집회금지, 도심 내 집회금지라는 이 편말과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광장이 비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거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었던 8.15 집회 이후에 개천절 집회의 차벽인데요. 개천절 집회에는 이제 광화문이 이제 8.15 집회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차벽과 함께 이때 가장 최대 공권력들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이때 12,000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었고 경찰 버스가 537대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광장들은 전면적으로 통제가 되었고 차량 검문소가 90곳이 설치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무정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8월 15일 집회가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지점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8월 15일 집회 이후에 각 정치계에서는 법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마치 이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졌고 이 차벽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 차벽은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혹은 착한 차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8월 15일 집회 이후에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네, 이 방역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집회의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졌고 방역의 해악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로 지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은 선이고 집회는 악이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생명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리고 권리가 위축되는 현실이 지금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방역권과
방역과 이제 기본권이 대립하는 상황, 혹은 이 방역을 충실하게 하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이 대립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현상들은 이후에 법률 개정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외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이고요. 안전의 조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이런 강제적인 조치가 결국에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방식들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라는 문제점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